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나라 고조선. 그러나 우리의 기록 속에서 고조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우리의 상고사는 점점 얼룩져왔다. 이제 민족의 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가치의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작은 이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군이 세운 나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을 다룬 가장 오래된 사료는 삼국유사뿐이다. 비록 기록되지 못했지만 우리의 역사는 곳곳에 남아 우리 민족의 근본, 고조선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가 그 단군이라는 하는 인지체에서 출발했다는 걸 모두 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인돌. 단순히 당시 지배계급의 무덤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에서 나아가 그 안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고조선의 생활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고조선이 이제 어떤 사회로 이제 발전해 왔는가, 또 어디서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데 있어서 고인돌도 하나 이제 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지배했던 고조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역사는 반쪽짜리일 뿐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대답하지 않는 역사. 이제 잃어버린 다른 반쪽의 역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강원도에 조성 중인 초대형 테마파크 부지에서 청동기 시대 마을터와 선사시대 유적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개발 현장에서 대규모 선사 유적지가 발견됐다. 신석기 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확인된 유구는 고인돌, 집터, 구덩이, 바닥 높은 집터, 그리고 긴 도랑 등이며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 이후의 밭도 일부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고인돌이 이처럼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 학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같은 면적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집자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같은 면적에 가장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한순간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친 유적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확인된 고인돌 묘는 열을 맞춘 모양으로 더욱 시선을 끌었다. 고인돌은 3열로 길게 축조된 40여 기가 있으며 마을 공간 안에도 다수 분포해 있다. 석재를 이용한 원형 또는 장방형의 묘역 시설을 갖췄고 구조나 형식 모두 다양하게 발견됐다. 녹색으로 된 게 집자리고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된 게 고인돌이에요. 근데 열을 지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이 확인된 적도 없지만 이렇게 열을 지어서 확인된 적도 없어요. 집터 내부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청동 도끼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80년대 8차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조성된 집터와 고인돌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900기가 넘는 거주지가 드러나면서 면적으로나 숫자로나 단일 유적지로는 한반도 최대의 마을 유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무덤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 짓던 지역도 있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이 마을 전체가 거의 통째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청동기 시대 마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덤은 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또 이 마을과 농사 짓는 것들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전북 완주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초기 철기시대 토강묘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제사의식에서 사용하던 청동방울 간두령이 발굴되면서 당시 최고 지배층의 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대거 발견되면서 고조선과 선사시대 역사의 흔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인돌은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을 말하는데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고인돌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선사시대의 생활상은 물론 당시 문화와 정신 세계까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적지가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대규모 발견되면서 청동기 유물을 함께 찾아볼 수 있어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살림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영역 문제, 또 이제 고인돌과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걸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어떤 사회로 이제 발전해 왔는가, 또 어디서 발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데 있어서 고인돌도 하나 이제 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우리 역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과 고조선의 근간인 청동기 시대, 그리고 문화에 관한 연구가 미약한 상태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에는 청동기 문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아픈 역사도 한몫을 한다. 그러나 청동기 문화에 대한 연구와 발굴이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청동기 유적지와 유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고조선 역사에 대한 시각도 차츰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조선만큼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신라, 백제 모든 나라 지금까지도 고조선은 다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은 한민족사의 어떤 축으로 척추, 그러니까 목뼈, 허리뼈, 등뼈처럼 이렇게 그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서 있는 거죠. 우리 역사의 시작이자 민족의 근간인 고조선. 그러나 남겨진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는 우리의 역사다. 고조선의 흔적을 찾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해서 스톤헨지가 있는 영국을 비롯하여 북유럽, 프랑스, 에스파냐 등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만들어진 시기는 유럽보다 조금 늦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에 속한다. 현재까지 약 3만여 개의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단군 조선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목적으로 대규모 고인돌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평양 인근에는 14,000여 개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 조사된 내용 중에 특이한 거는 무엇이느냐 하면은 10년 전에만 해도 북한 지역의 한경도에서는 고인돌이 없다고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1998년에 한경도 그 PN 이런 데서 그 고인돌을 찾아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전 지역에 골고루 고인돌을 이제 분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호남 지방 서해안 지역에 밀집돼 있다. 호남 지방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2만여 개에 이를 정도. 이 가운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은 보존 상태가 좋고 다양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어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이제 중국 동북 지역을 고인돌의 왕국, 고인돌의 센터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에서 고인돌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주변으로 이제 확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증거는 맨 첫 번째로는 이제 축조한 사람들 그 기술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출토된 유물을 보면 분명히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보다는 많게는 한 500년, 뭐 적어도 한 300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한반도나 중국 동북 지역이 이제 고인돌의 중심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 동북 지역의 고인돌과 한반도의 그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 사실로 볼 때 중국 동북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은요, 고조선 시기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고인돌의 가장 늦은 시기, 또 고구려가 성립되기 바로 직전에 다시 말씀드려 초기 고구려에서 찾아지는 어떤 그 무덤, 이것이 서로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 동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사람들이 초기 고구려의 사람들이고 초기 고구려의 뿌리는 고조선에서 찾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고인돌은 바위가 영원하다는 고대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대부분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돌무덤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호음을 파고 육중한 돌을 쪼개고 또 세우는 과정은 치밀한 기초 공사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만든 고인돌은 탁자식, 개석식, 바둑판식의 세 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탁자식 고인돌은 규모나 모양으로 볼 때 비단 무덤뿐 아니라 제단이나 신앙의 대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강화도의 참성단.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참성단 역시 자연 상태의 돌을 다듬어 정교하게 만들어낸 제단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의 학자 권근의 문집인 양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태조 이전부터 참성단에서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밝혀졌는데 만이산의 참성단은 단군을 제사 지내는 곳이며 이를 통해 나라의 안위를 빌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고려 말에 왜구들이 왜적들이 막 출몰을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무력적인 대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또 이제 어떤 그 조상의 음덕으로 조상의 덕으로 이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그 참성단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문에 참성단의 그 유래가 조금 나옵니다. 그 참성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거였더라고요. 기원전 2282년 단군 왕검이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것. 그 이후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며 국가의 안위를 기도했던 곳이 바로 참성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참성단에 오르는 길목의 바위에서 명문이 발견돼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명문의 연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실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의 기록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두 네 줄로 이루어져 있는 글귀 중 명확히 보이는 것은 총 4글자. 세, 계, 신, 실. 신을 위한 공간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명문의 발견은 고조선 역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고조선 역사가 더 이상 신화만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분명하게 어떤 그 현세를 위한 그 제사가 아니라 어떤 신에 대한 그 제사 또는 우리를 돌봐주는 뭔가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서 중 대표적인 것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왕검의 탄생 기록과 더불어 고조선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고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본기 제1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확하게 사용하며 신라가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고려사에도 단군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사는 조선 세종 때에 편찬하기 시작해서 문종에 와서 완성된 고려시대 역사사다. 현행 고려사 같은 경우는 그 세조, 성종 그 연간에 다시 만들어진 그 고려사가 있고 그 전에 보면은 정도전, 정초 뭐 이런 사람들이 고려사를 편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구체적인 그 몇 권이 편찬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고려사 책들이 고려 관련사 책들 조선 초기에 태조 때 뭐 이런 데 편찬이 됐는데 그 책들이 어쩌면은 영조 때까지 전해지지 않았었나. 영조 때까지 이어진 단군에 대한 인식은 승정원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실의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여기에서 영조가 고려사를 공부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영조 44년 5월, 영조가 신하에게 단군편을 읽게 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왜 그 시대에 실학이라는 학문이, 조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고 조선학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왜 역사를 그렇게 다 중시했었는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그뿐만이 아니다. 신라와 백제 두 국가에서도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1년에 2번씩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그동안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가 고조선의 후예였나 하는 의구심을 풀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가 그 단군이라는 하는 응집체에서 출발했다는 걸 모두 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라, 백제에서 단군과 무관한 거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아니고 그들도 1년에 2번씩이나 국조로서 분명히 섬기고 있었다는 그들이 어쩌면은 우리는 단군 후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뿐인가 숙종 43년인 1717년 강화 유수였던 최석항이 참성단을 수리하면서 그 내막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참성단 중수비의 비문인데 참성단을 쌓은 사람이 단군이며 후손 역시 우러러보며 공경할 곳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혹시 강화도 위에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또 있을까? 중국 요녕성 요양시 부근 고구려 시기의 백암성 건축 방향이나 건축 양식 모두 강화도 참성단과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이곳은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백암성이라는 성은 군사적 요충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했던 성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록들. 그것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와 정신의 뿌리가 단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에서는 나라가 다르고 왕조가 달라도 단군을 섬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념이 달라도 그 중심 사상은 역시 단군이었다. 요동과 한반도에 걸쳐 넓은 세력권을 형성했던 고조선. 과연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실 지난 7월 춘천에서 고인돌과 함께 발굴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청동기 유물이었다. 집터 내부에서 비파형 동검과 청동 도끼가 출토되었던 것. 고조선의 대표 유물인 비파형 동검은 지금까지 주로 무덤에서 발굴돼 왔고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은 드문 일이다. 또 청동 도끼는 세로 7cm의 크기로 함경도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가 비슷해 남북한의 유물 비교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토기는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조선의 영역 문제에서도 좋은 근거가 돼주는 것이다. 특히
초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미송리형 토기. 이것은 같은 시기에 중국 토기와는 그 모양새가 다른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송령 토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의 그 고인돌 유적에서는 거의 다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살림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영역 문제, 또 이제 고인돌과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걸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들이죠. 청동기 시대 또 다른 유물 중 하나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중요한 것은 비파형 동검의 출토지를 따라가 보면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요동 지방의 초대형 고인돌 발굴 지역을 살펴보면 미송리형 토기와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고조선의 강역을 추측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중국 지역에 있는 고조선 유적에 대한 발굴이 더 이루어진다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서 지역 사람들은 이 고인돌보다는 그냥 이 맨 땅을 파고 웅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무덤 속에서 이런 비파형 동검이 찾아지고 청동도끼가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그런 문화의 행위가 다르고 또 같은 집단이 다르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 문화권을 보통 이제 그 요서 지역의 일부하고 요동 지역, 이제 한반도로 할 때 이 비파형 동검 문화권과 고조선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있는 불가분의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고 권력자의 무덤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만 해도 4만 개. 혹시 지배자의 무덤이 아닌 보편적으로 이뤄진 장례 행위는 아니었을까? 고조선 지역에서 찾아진 그 고인돌의 특징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단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람 뼈를 하장했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보면 남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아지지 않지만 북한하고 중국 동북 지역, 다시 말 고조선의 직접적인 그 영향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하장이 정말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걸 발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의 매장 방법은 다양하지만 화장의 방법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고인돌이 비단 지배자들의 무덤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에서 비롯된다. 이 하장의 섭속이 고조선 사람들의 장례 섭속이고 또 하장은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권력자가 아니라도 고인돌에 묻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무덤의 장례 섭속의 영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아주 그래서 고조선의 실체, 고조선의 사람들의 어떤 사유 세계를 밝히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화장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고인돌과 토기, 동검 외에도 주목받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화제다. 이것은 고려 말 고조선에 대한 역사서인 단군세기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원공패전, 둥근 구멍이 뚫린 조개 모양의 화폐를 말한다. 서기전 2133년에 조개 모양의 돈을 주조했다는 것이다. 자연산 조개에 구멍을 뚫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물로 제작한 화폐로서 청동으로 만든 동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단군조선 초기에 이미 화폐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이것이 과연 화폐였는가를 단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양 지역, 요서 지방의 조양 지역에서 무대기로 이런 같은 모양의 화폐가 나오고 서로 교역의 흔적이 발견되고 또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조개가 화폐로 쓰였다는 내용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조개 화폐가 실제로 화폐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중국 고고학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20년 전 중국에서 조개 모양 화폐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에서는 채집하기 어려운 종으로
한반도에서 유통시킨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사실 그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화폐로 명도전을 꼽아왔다. 명도전은 칼 모양의 명자가 쓰여 있는 중국 연나라 화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평안북도 등 한반도 북부에서도 수백 수천 점의 명도전이 출토되었고 오히려 연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보다 고조선 영역인 요동 지방과 서북 조선 일대에서 다량 출토된 것은 고조선에서도 명도전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출토 지역이 연나라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조선 강역에서 나오는데 그 출토량하고 분포로 보면 압도적으로 고조선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 기존에는 연나라 화폐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고조선의 화폐일 것이라고 하는 설이 점점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도전은 고조선 후기에 청동으로 만들어 주조해서 사용한 것인데 이번 단군세기 기록을 보면 이미 조개화폐는 하나라 이전, 고조선의 초기, 혹 그 이전부터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당시 생활상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복. 고조선은 가죽, 모피, 모직 등을 생산하는 등 복식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앞섰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빼어난 것이 갑옷이었다. 갑옷을 장식한 청동 단취의 발견 시점과 각종 문헌상 기록 등을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16세기나 앞선 기원전 25세기부터 청동 단추로 장식한 갑옷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조선은 이 단추를 써서 이미 단추를 썼고 그다음에 양잠, 비단옷을 입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요. 이미 검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고조선 사람들은 이 유목 생활과 농경을 겸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 해양 문화와 내륙의 문화를 혼합한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 발해만과 황해를 이제 소위 일종의 그 내수 내지는 내처럼 자유롭게 교통로로 활용했던 항해술과 조선술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선진 문화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그리고 한때 고조선의 영토였던 곳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고조선을 보여주는 흔적들. 우리는 고조선의 모습을 통해 과연 고조선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상고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강제 점령이라는 아픈 역사로 인해 역사가 왜곡되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었다. 북쪽으로는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 남쪽으로는 일본에서 끝없이 제기하는 고조선 강역과 단군 신화 논란으로 우리 스스로조차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에 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역사의 시작인 상고사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작은 이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고조선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부여, 고구려, 발해사 전부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의 북한을 일부를 흡수하려고 하는 동북공정의 논리에 우리가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고조선과 단군의 역사를 두고 아직도 사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군의 존재를 신화로만 치부하기도 하고 고조선의 강역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나라 역사서의 기록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과 단군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가치의 핵심입니다. 홍익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다시 되새기려면은 고조선의 국가 실체를 다시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조선 강역을 두고 그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 해석이 있다면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해서 설치한 한사군 중의 하나인 낭랑. 식민사학자들은 낭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설치되었으며 이곳이 고구려의 발상지라 주장하고 민족사학자들은 요동지방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사고 전설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학자가 있어 화제다. 사고전서라는 책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중국의 정사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중국의 정사 속에 우리 민족의 고조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학자들이 이토록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상고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시각으로, 우리 민족의 사관으로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사제사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 스타일로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사관으로, 우리 민족의 사관으로 봐야죠. 한 민족의 이 긍지와 자부심을 세우는 데에는 역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한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혼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만큼 손쉬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과 역사,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와 요동 혹은 요소일지도 모르는 영역을 무대로 펼쳐졌던 고조선의 발자취가 바로 우리의 상고사다. 아직도 남아있는 유구와 유물들은 수천 년 세월의 역사에 고조선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도 반쪽은 가려져 있는 우리의 역사지만 그것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뿌리 찾기는 시작될 것이다.